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마치 별빛을 쏟아붓기라도 한 듯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수많은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거대한 파도처럼 장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승훈그룹의 젊은 총수 강민혁과 명망 있는 가문의 외동딸로 알려진 한재인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세기의 행사라 불리며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정작 신부 대기실을 나서는 한재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를 걸쳤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할 서늘한 사리가 감춰져 있었고 오늘이야말로 지난 15년간 뼛속 깊이 새겨왔던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날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에게 있어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입는 갑옷과도 같았으며 그녀가 쥐고 있는 부케는 떨림을 감추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하객들의 환호성은 마치 그녀의 고막을 찢을 듯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한재인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버진 로드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다. 저 멀리 단상 위에 서 있는 강민혁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보다는 끓어오르는 증오로 인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가 입고 있는 검은 턱시도는 마치 그녀의 부모님을 삼켜버렸던 그날의 검은 연기를 연상케 했다. 강민혁은 승훈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지배자답게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다가오는 신부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환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한재인은 그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온기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그 손을 힘주어 맞잡으며 마음속으로 날카로운 칼날을 갈았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한재인의 귓게는 성스러운 혼인 서약 대신 15년 전 그날 밤에 끔찍했던 비명소리와 타오르던 불길의 굉음만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승군그룹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위해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부모님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어린 그녀만이 홀로 남겨진 채 지옥 같은 삶을 견디어야 했다. 그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살당했던 진실과 승군그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뿌려댔던 돈다발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이 남자가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이 자신의 부모님의 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강민혁은 당시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어린 나이였을지라도 그 더러운 핏줄을 이어받은 계승자이자 현재 그룹의 정점에 선 인물이기에 그녀에게 있어 그는 타도해야 할 명백한 적이자 파멸시켜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다가오자 강민혁은 천천히 그녀의 약지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 순간 그가 아주 작게 한재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애써 그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떨림을 무시해버렸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결합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주가 상승을 논하며 박수를 보냈지만 그 누구도 이 화려한 쇼 이면에 감춰진 비극적인 인연과 치명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재인은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맹세코 이 남자를 사랑하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리라 다짐했고 언젠가 그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겠노라고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강민혁은 기계적인 매너로 그녀를 에스코트했지만 가끔씩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나치게 집요하고 깊어서 한재인은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느라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어야만 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두 사람 주위로 몰려들어 아부섞인 축하 인사를 건넸고 강민혁은 그들 사이에서 능숙하게 대화를 주도하며 제왕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재인은 그 곁에서 우아한 미소를 유지한 채 샴페인 잔을 기울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연회장 곳곳을 훑으며 승훈그룹의 핵심 인물들과 그들의 관계도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었다. 특히 강민혁의 숙부이자 그룹의 실세 중 하나인 강도진 부회장이 다가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덕담을 건넸을 때 한재인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을 참아내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했다. 강도진은 과거 아버지의 공장 부지 매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었기에 그녀에게는 강민혁 못지않은 증오의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그들의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 굴욕을 감내해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은 숙부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날카롭고 경계심이 서려 있어 한재인은 승훈그룹 내부에도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가 존재함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길고 지루했던 예식이 모두 끝나고 두 사람은 강민혁이 거주하는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로 이동하기 위해 리무진에 올랐는데 차문이 닫히자마자 차 안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격벽이 올라가며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 만들어지자 강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고 한재인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다. 조금 전까지 하객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다정한 신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강민혁은 다시 차갑고 무뚝뚝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으며 이는 오히려 한재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만약 그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도 사랑을 속삭이려 했다면 그녀는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가면을 벗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기에 이 건조하고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한재인은 현관에서부터 압도해 오는 집안의 위압적인 규모와 세련되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인테리어에 잠시 주눅이 들 뻔했지만 곧바로 정신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이제 그녀의 신혼집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이자 정보를 캐내야 할 베이스 캠프였기에 그녀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집안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 그리고 강민혁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가사 도우미들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강민혁은 그녀에게 짧게 씻겠다는 말을 남기고 드레스룸으로 사라졌고 한재인은 덩그러니 남겨진 거실 한복판에 서서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검은 물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실감하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지만 15년 전 잿더미 속에서 맹세했던 피해 복수를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각오가 되어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강민혁은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거실로 나왔고 편안한 라운지웨어 차림이었지만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와 넓은 어깨는 여전히 위협적인 남성미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한재인에게 다가와 탁자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집어들며 한잔 하겠느냐고 물었고 한재인은 긴장을 풀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건네는 잔을 받아 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우는 가운데 강민혁은 한재인을 빤히 바라보다가 당신이 원해서 한 결혼이니 후회는 하지 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툭 던졌다. 한재인은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눈을 응시했지만 강민혁은 이미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쓸쓸한 옆모습에서 문득 지독한 고독감이 묻어나와 그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덫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걸어 들어온 짐승처럼 체념과 오만이 뒤섞인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침실로 들어온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한재인은 침대 끝에 걸터앉아 손에 땀을 쥐며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강민혁은 의외로 그녀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그는 침대 반대편에 누워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했고 이는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냉랭한 풍경이었다. 한재인은 안도감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하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그가 잠들기를 기다려 집 안을 수색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왔고 맨발로 소리 없이 카펫을 밟으며 그의 서재가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야수처럼 번득였고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요원처럼 신속하고 은밀했다.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간 한재인은 스마트폰의 불빛에 의지해 책상과 책장을 빠르게 훑어보았지만 예상대로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금고나 잠긴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카메라를 책장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승훈그룹의 비자금 장부나 불법 거래 내역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려 애썼다. 그때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듯하여 그녀는 황급히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지만 다행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승훈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화재 사고가 있었던 그 해의 사진만이 유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재인은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겠지만 한재인은 그 빈자리가 바로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시 침실로 돌아온 한재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강민혁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잠든 그의 얼굴은 깨어있을 때의 냉혹함과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지쳐있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는 꿈속에서도 무언가에 쫓기거나 싸우고 있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맺힌 이매는 알 수 없는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어둠 때문에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한재인은 충동적으로 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눌러버리고 싶은 사리를 느꼈으나 그렇게 쉽게 끝내는 것은 부모님의 원한을 갚는 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베개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을 기필코 보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며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몸을 뉘었다. 동이틀 무렵 강민혁은 악몽에서 깬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고 옆에서 자는 척하고 있던 한재인은 그의 기척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다가 침대 협탁 서랍에서 약통을 꺼내 약을 삼키고는 다시 침대에 눕지 않고 테라스로 나갔다. 한재인은 실눈을 뜨고 열린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새벽빛을 받으며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 넓은 등은 천하를 호령하는 재벌 총수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연민마저도 사치라고 여기며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오늘부터 시작될 이 위험한 동거가 서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음을 직시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집은 곧 전쟁터가 될 것이며 최후에 웃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되어야만 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민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한 수트 차림의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한재인 역시 다정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그를 맞이했다. 식탁 위에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고 오직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강민혁은 출근하기 전 그녀에게 카드를 건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사라고 말했지만 한재인은 그 호의를 돈으로 자신을 길들이려는 수작으로 받아들이며 속으로 비웃음을 날렸다. 그가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배웅하며 한재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매섭게 변하여 집안 곳곳에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탐색전에 돌입할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전쟁이었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한재인은 강민혁의 서재에 다시 들어가기 전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해 집안을 거닐며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사 도우미들에게 살가운 태도로 말을 걸며 강민혁의 평소 습관이나 일정, 그리고 집안의 규칙 등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캐내었고 그 과정에서 강민혁이 불을 극도로 싫어하며 집안에는 촛불 하나조차 켜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도 불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단서였기에 한재인의 뇌리에 강한 의구심을 남겼다. 혹시 그가 15년 전의 화재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싹텄지만 그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흥미로운 약점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오후가 되자 강도진 부회장으로부터 축하 화환과 함께 저녁 식사 초대를 알리는 메시지가 도착했고 한재인은 이것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자신을 탐색하려는 늙은 여우의 계략임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짧은 답변과 함께 끊어졌다. 한재인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강민혁과 강도진 사이의 골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 틈을 파고들어 두 사람을 이간질하고 승훈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도시가 어둠에 잠기기 시작할 무렵 한재인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며 밤의 전투를 준비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검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승훈그룹 본사 사옥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듯 거대하게 솟아있었고 전면이 검은색 유리로 뒤덮인 외관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위압적인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한재인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 가방을 손에 든 채 로비로 들어섰는데 이는 남편을 내조하는 헌신적인 아내라는 완벽한 위장을 위한 소품이자 경계가 삼엄한 회장실로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수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등장에 시선이 집중되었고 곳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유지하며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눈은 겉으로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시선은 보안 요원들의 위치와 출입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찾기 위해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으며 심장은 적진 한복판에 들어선 긴장감으로 인해 빠르게 박동하고 있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임원실 복도가 펼쳐졌고 한재인은 비서실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강민혁의 집무실로 향하려 했으나 그 앞을 가로막는 불청객과 마주쳤다. 강민혁의 숙부이자 그룹의 2인자인 강도진 부회장이 마치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복도 한가운데 서서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는 조카 며느리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뱀처럼 차가운 눈빛은 그녀의 전신을 훑어내리며 불쾌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고 한재인은 본능적으로 그가 위험한 인물임을 감지하고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강도진은 민혁이 지금 중요 회의 중이라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자신의 방에서 차나 한잔하며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한재인은 거절할 명분이 없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강도진의 집무실은 강민혁의 공간과는 달리 화려한 골동품과 값비싼 예술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의 탐욕스러운 성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고 짙은 가죽 냄새와 섞인 시가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소파에 마주 앉은 강도진은 최고급 차를 대접하며 짐짓 걱정스러운 말투로 신혼생활은 할만하냐고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강민혁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섞여 있었다. 그는 강민혁이 어릴 때부터 감정이 메마른 아이였다고
운을 떼며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성격 덕분에 젊은 나이에 그룹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비꼬았는데, 이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민혁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화법이었다. 한재인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의 말을 경청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늙은 여우가 자신에게 접근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키고 있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강도진은 슬며시 화제를 과거의 일로 돌리며 15년 전 승훈그룹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억울한 죽음이 있었지만 강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했다며 혀를 찼는데, 그 이야기는 한재인의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강도진은 마치 실수인 척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어놓으며 민혁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알고 싶다면 이 안에 든 것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한재인은 그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강도진이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한재인은 급하게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15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 부지에 대한 철거 및 재개발 승인 요청서였는데, 문서 하단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강민혁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승인 날짜는 공교롭게도 화재가 발생한 바로 그날이었다. 문서는 화재가 진압되기도 전에 이미 철거 계획이 승인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강민혁이 화재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혹은 화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부지를 밀어버리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재인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고 지난 세월 동안 품어왔던 막연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가슴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녀는 문서를 핸드폰으로 급하게 촬영하여 증거를 남긴 후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지만 손끝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려와 진정하기가 힘들었다. 강민혁.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원수가 아니라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시신 위에서 춤을 춘 악마와도 같은 존재로 각인되었고,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의 방으로 달려가 그 더러운 낯짝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강도진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재인은 창백해진 얼굴로 몸이 좋지 않아 먼저 가보겠다고 서둘러 인사를 건넸고, 강도진은 그녀의 동요를 눈치챈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겠다고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강도진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한재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흐르는 눈물을 참아내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로비로 내려온 한재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주변 상황을 살필 겨를이 없었지만 로비는 이미 그녀의 등장을 기다리던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재벌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회사 방문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은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플래시를 터뜨리며 달려들었고 무례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결혼의 배경에 대한 의혹부터 친정의 몰락에 대한 자극적인 질문까지 쏟아지는 가운데 한재인은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고 수많은 카메라 렌즈들이 마치 총구처럼 그녀를 겨냥하며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수트 차림의 강민혁이 성난 사자처럼 튀어나왔고 그는 순식간에 인파를 헤치고 들어와 한재인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한재인의 어깨에 덮어주며 그녀의 얼굴을 카메라로부터 가려주었고 기자들을 향해 살기가 등등한 눈빛을 쏘아붙이며
당장 꺼지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평소 냉정하고 침착하던 강민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폭주하는 야수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기자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길을 터주었다. 강민혁은 한재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그녀를 보호하듯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로 그녀를 이끌었는데 그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묘하게 필사적이었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와 차단되자마자 강민혁은 운전기사에게 당장 출발하라고 소리쳤고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강민혁은 화가 풀리지 않은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지만 곁에 앉은 한재인이 여전히 떨고 있는 것을 보자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왔다. 그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으며 방금 전까지 그녀가 확인했던 악마의 서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다정하고 든든한 느낌을 주어 한재인은 순간적인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와 위기의 순간에 그녀를 구해준 구원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의 모순을 일으켜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한재인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고 강민혁은 거절당한 손을 허공에 둔 채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왜 말도 없이 회사에 와서 그런 봉변을 당하느냐고 나지막이 타박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한재인은 그 가식적인 친절에 속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는데 그 안에는 그의 죄를 입증할 사진이 들어있었기에 그녀는 마음을 독하게 먹을 수 있었다. 그가 지금 보여주는 호의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위선일 뿐이며 결국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녀를 버릴 수 있는 냉혈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한재인은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서류의 내용과 방금 전 자신을 감싸던 강민혁의 천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로비 보안을 담당했던 책임자들을 전원 징계하라고 지시하며 불같이 화를 냈는데 이는 단순히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을 넘어선 과잉 반응처럼 보였다. 한재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가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지 의문을 품었지만 곧 그것 역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쇼맨십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통화를 마치고 돌아선 그가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따뜻한 차를 내오라고 지시했을 때 그의 눈빛에 스친 걱정은 너무나도 진실해 보여서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찌르르하게 울렸다. 밤이 깊어오고 강민혁이 서재로 들어가 업무를 보는 사이 한재인은 침실에 홀로 남아 낮에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복수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화면 속의 서류는 명백히 강민혁이 가해자임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 증거 하나만으로도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도덕적으로 파산시키기에 충분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진을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고민하며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강도진이 흘린 정보가 비록 의도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득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듯이 강도진을 이용하여 강민혁을 무너뜨리고 그 후에 강도진마저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다. 한편 서재에 있던 강민혁은 이를 손에 잡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한재인이 오늘 강도진을 만났다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숙부가 한재인에게 접근하여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하고 있었기에 불안감과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재인이 오해하고 있는 진실을 지금 당장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의 미움과 증오를 감내해야만 하는 처지였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화상 연고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15년 전 그날의 뜨거웠던 불길과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작은 소녀를 떠올렸고 가슴 한복판에 남아있는 흉터가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재인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가 테라스에 홀로 서 있는 강민혁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는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 고독해 보였고 손에 들린 위스키 잔만이 그의 유일한 벗신양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재인은 그에게 다가가 따지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용히 몸을 돌려 침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이사회 모임에서 그를 어떻게 공영에 빠뜨릴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눈을 감으면 자꾸만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막아서던 그의 넓은 등이 떠올라 괴로워했다. 이것은 연민이 아니라 혼란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그녀는 억지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욱 무겁고 차가웠는데 강민혁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밑이 퀭했고 한재인 역시 굳은 표정으로 식사에만 열중했다. 강민혁은 출근하기 전 한재인에게 당분간 회사에는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경호원을 더 붙여주겠다고 말했고 한재인은 그 말을 자신을 감시하겠다는 통보로 받아들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행동을 개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오늘 오후에 예정된 자선 경매 행사에서 승훈그룹의 위선적인 면모를 폭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민혁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한재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었고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며 본격적인 작전의 시작을 알렸다. 강민혁은 차에 올라타서야 비로소 긴장을 풀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재인을 어떻게 하면 강도진의 마수에서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강도진의 최근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하며 숙부가 한재인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은 한재인이 단순히 이용당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스스로 칼을 든 자객이라는 점이었고 이 오해와 엇갈림은 두 사람의 운명을 더욱 비극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들의 시간도 파국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승훈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에 막이 올랐고 행사장인 특급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상류층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한재인은 핏빛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그 강렬한 색채는 오늘 밤 그녀가 일으킬 파란을 예고하는 듯 했고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비되어 더욱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클러치 백 안에는 어제 강도진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서류 사진과 승군그룹의 비리를 폭로할 자료가 담긴 USB가 들어있었고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강민혁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자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손끝을 차갑게 만들고 있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점령했고 강민혁은 이미 도착해 있던 주요 인사들과 담소를 나누다 그녀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격조 높은 턱시도 차림이었지만 미간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 있어 한재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강민혁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에스코트를 시작했는데 그 손길은 대중 앞에서의 영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다정해서
한재인은 순간적으로 그 온기에 기대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그는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오늘 사람이 많으니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 말은 마치 다가올 위험을 감지한 짐승의 경고처럼 들려 한재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강도진 부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마치 먹잇감이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표정과 흡사해 한재인은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아야 했다. 강도진은 눈짓으로 그녀에게 신호를 보내며 오늘이 바로 거사를 치를 날임을 상기시켰고, 한재인은 그에게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예정대로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막상 강민혁의 옆에 서서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제 차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던 그의 모습과 겹쳐지며 손에 쥐고 있는 폭탄의 뇌관을 당기는 것이 주저되었다. 그녀는 이 모순된 감정이 복수에 방해가 된다고 스스로를 질책하며 억지로 강도진 쪽으로 시선을 돌려 증오심을 불태우려 애썼지만 마음은 자꾸만 흔들리는 추처럼 갈피를 잡지 못했다. 행사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강민혁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한재인은 기회를 틈타 미리 섭외해둔 기자에게 USB를 넘기기 위해 군중 속으로 몸을 숨기듯 이동했다. 그녀가 기자와 접선하기로 한 장소는 무대 뒤편의 한적한 복도였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대 장치가 설치된 구역을 지나야만 했고, 주위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그때 갑자기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조명 구조물이 기괴한 금소금을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아래를 지나가던 한재인은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머리 위로 쏟아지는 그림자에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찰나의 순간 그녀는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하며 질끈 눈을 감았지만 예상했던 고통 대신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거칠게 낚아채는 것을 느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조명기구와 철골 구조물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사방으로 유리 파편과 먼지가 폭풍처럼 튀어올랐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비명과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한재인은 누군가의 품에 안겨 바닥으로 뒹굴었는데, 그녀를 감싸 안은 사람은 자신의 등을 방패 삼아 쏟아지는 파편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고 정신을 차린 한재인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강민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는 축사를 하던 도중 위험을 감지하고 단상에서 뛰어내려 그녀에게 달려왔던 것이었다. 강민혁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서도 한재인의 얼굴을 감싸주며 다친 곳은 없냐고 다급하게 물었고,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턱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강민혁의 등 뒤쪽 옷감은 날카로운 철골에 찢겨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드러난 맨살을 본 한재인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에 숨을 들이키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곳에는 방금 입은 상처들 사이로 오래된 화상 흉터들이 마치 끔찍한 지렁이처럼 등 전체를 뒤덮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뜨거운 것의 대인 정도가 아니라 살이 녹아내리고 엉겨붙은 처참한 흔적이었다. 그 흉터들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명하고 붉게 남아있어 그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으며, 한재인의 뇌리에는 순간적으로 과거 화재 현장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길 속에서 그녀를 안고 뛰쳐나오던 소년의 등,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그녀를 지켰던 그 작은 등이 지금 눈앞에 있는 강민혁의 등과 겹쳐지면서 그녀의 사고회로는 정지해버렸다. 강민혁은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카메라들이 자신을 향해 들이대자 황급히 찢어진 재킷을 여미며 흉터를 가리려 애썼는데,
그의 눈빛에는 고통보다 자신의 치부를 들켰다는 당혹감과 한재인이 그것을 보았을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에워싸고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지만 한재인은 멍하니 그의 등만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폭발하는 의문들을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렸다. 만약 강민혁이 정말로 공장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자 그 사건의 주동자라면 왜 그의 몸에 저토록 끔찍한 화상 자국이 남아있는 것인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았다. 방화범이 불 속에 뛰어들어 화상을 입을 리는 만무했고 저 흉터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불길을 뚫고 들어갔거나 화재의 중심에 있었던 피해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강민혁을 이송하려 했으나 그는 완강하게 병원행을 거부하며 개인 주치의를 집으로 부르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이는 자신의 흉터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태도였다. 한재인은 넋이 나간 상태로 그의 채 동승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는데 강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한재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떨리고 있었고 한재인은 그 떨림이 통증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어 그저 그의 창백한 옆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USB는 이제 무용지물이 된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그녀가 믿어왔던 진실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주치의와 의료진이 강민혁을 침실로 옮겼고 한재인은 닫힌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안에서 들려오는 의료진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옷을 찢어내는 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고 주치의가 혀를 차며 회장님 이 오래된 흉터들이 또 말썽이라며 피부 이식을 더 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은 강민혁의 흉터가 아주 오래전에 생긴 것이며 그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한재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15년 전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어쩌면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이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했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주치의가 돌아간 후 한재인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강민혁은 상반신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엎드려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는데 고통 속에서도 미간을 찌푸린 채 잠든 그의 모습은 15년 전 병원에서 잠깐 보았던 그 소년의 모습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당시 그녀는 부모를 잃은 충격과 영이, 흡입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하여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온기만은 기억하고 있었다. 한재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려다 멈칫했는데 만약 그가 정말 그 소년이라면 자신은 지금 은인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 한 폐륜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강민혁이 신음성을 내며 눈을 떴고 시야에 한재인이 들어오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한재인이 급히 그를 제지하며 그대로 누워있으라고 말했다. 강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당신은 다친 곳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고 한재인은 그 바보 같은 질문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안도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수한 안도감은 한재인의 가슴을 예리한 비수처럼 찔러왔다. 그는 자신이 다친 것보다 그녀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이는 계산된 영이나 위선으로는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본능적인 사랑과 희생의 발로였다. 한재인은 도망치듯 침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고 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어제 찍었던 문서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는데 화면 속 강민혁의 도장은 여전히
선명하게 찍혀 있어 그녀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한쪽에는 부모를 죽인 살인자의 증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었던 영웅의 흉터가 존재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며 혹시 강도진이 보여준 문서가 조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진실이 거짓된 정보 위에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오늘 밤 그녀는 복수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그 대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대가로 지독한 혼란과 죄책감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만 같아 한재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열쇠를 찾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강민혁의 과거 행적과 그 흉터의 진짜 원인이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맹목적인 복수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지만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고 그녀와 강민혁을 둘러싼 운명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지난밤의 사고 이후 한재인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을 새도 없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15년 전 화재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을 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폐공장 지대였다.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진실을 향한 갈망은 두려움을 압도했기에 그녀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는데 강민혁은 마치 그녀의 불안을 감지하기라도 한 듯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동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어제 입은 부상이 차에 낫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혼자 보내는 것은 죽어도 싫다며 완강하게 버텼고 결국 한재인은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한 채 조수석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국도로 접어들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져 내렸고 와이퍼가 거칠게 움직이는 소리만이 차 안의 정막을 위태롭게 깨뜨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했는데 이는 단순한 방어 운전을 넘어선 본능적인 경계태세였다. 한재인은 그런 그를 곁눈질하며 어제 본등 뒤의 흉터를 떠올렸고 그 끔찍한 상처가 주는 무언의 압박감 때문에 그에게 아무런 말도 걸 수가 없었다. 만약 그가 정말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를 의심하고 증오해왔던 지난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때 맞은편 차선에서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러왔고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들이 탄 차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욕설을 내뱉으며 핸들을 급하게 꺾었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체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으며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래쪽 비탈길로 굴러떨어졌다.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에어백이 터지는 충격과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 속에서 한재인은 15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차가 몇 바퀴를 구르고 나서야 거꾸로 처박힌 채 멈춰섰고 한재인은 깨진 유리 조각에 긁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으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온몸이 짓눌리는 고통에 신음했다. 옆을 돌아보자 강민혁은 운전석에 끼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고 있었고 차체 앞부분에서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기름이 유출되는 냄새와 타오르는 불꽃의 열기는 한재인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그녀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문을 열려 했지만 찌그러진 차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불길은 무서운 기세로 차 안으로 번져 들어오고 있었고 15년 전 부모님을 삼켜버렸던 그 지옥 같은 화마가 다시 한번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엄습했다. 그때 의식을 잃었던 강민혁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고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재인의 상태부터 살피며 손을 뻗었다. 그는 부러진 것 같은 팔을 억지로 움직여 안전벨트를 풀었고 피범벅이 된 얼굴로 한재인을 향해 괜찮냐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길의 굉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강민혁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면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한재인 쪽의 문을 발로 차서 억지로 공간을 만들려 했고 불길이 운전석 쪽으로 들이닥치자 자신의 몸을 던져 그녀를 불길로부터 보호했다. 그의 등 뒤로 뜨거운 화염이 덮쳤고 그가 입고 있던 셔츠가 타들어가며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오래된 흉터들이 불빛을 받아 기괴하게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한재인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단 착각에 빠졌는데 눈앞에서 자신을 감싸 안고 고통을 견디는 남자의 모습이 15년 전 불타는 공장 안에서 어린 자신을 품에 안고 뛰던 소년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졌기 때문이었다. 당시 소년은 자신의 교복 재킷을 벗어 그녀의 머리에 덮어주며 절대 눈을 뜨지 말라고 소리쳤고 뜨거운 불똥이 떨어질 때마다 몸을 움찔거리면서도 결코 그녀를 놓지 않았었다. 기억의 봉인이 풀리며 한재인의 머릿속으로 잊고 있었던 그날의 진실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는데 소년의 명찰에 적혀있던 이름은 강도진이 말했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강민혁이었다. 어린 강민혁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현장을 찾았다가 불길에 휩싸인 그녀를 발견하고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것이었고 그 대가로 평생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화상을 입게 된 것이었다. 한재인은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강민혁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그녀를 살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그로 인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잔혹한 진실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다. 강민혁은 한재인이 울부짖는 것을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뺨을 감싸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찌그러진 문틈 사이로 그녀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탈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그녀에게 먼저 나가서 도망치라고 외쳤지만 한재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손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그를 끌어당겼다. 이제야 비로소 은인을 찾았는데 또다시 그를 불길 속에 남겨두고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을 무시한 채 그를 끄집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불길은 이미 차체 절반을 집어삼켰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한재인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막대를 집어들어 깨진 창문 틈을 후려치며 공간을 넓혔고 강민혁이 몸을 빼낼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의 팔과 다리에도 화상과 상처가 생겼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강민혁이 힘겹게 차 밖으로 몸을 던져 나왔고 두 사람은 빗물로 질척이는 진흙 바닥을 기어서 불타는 차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덤불숲으로 몸을 피한 직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차량이 화염에 휩싸여 폭발했고 그 충격파가 두 사람을 덮쳤다. 강민혁은 반사적으로 한재인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감싸 안았고 폭발의 열기와 파편들이 그의 등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녀를 지켜냈다. 폭발이 잦아들고 주변이 고요해지자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를 덮어주었고 강민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어갔다.
한재인은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된 그의 얼굴을 들어 올리며 제발 눈을 뜨라고 애원했고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 위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등과 어깨의 흉터를 어루만졌는데 그 흉터들은 15년 전 그녀를 살리기 위해 그가 바친 희생의 증거이자 사랑의 훈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그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의식을 잃은 강민혁은 대답이 없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한재인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강도진이 보낸 암살자들의 소행임을 직감하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대신 몸을 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도진은 그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분명 하수인을 보냈을 것이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순간 그들은 다시 타겟이 되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강민혁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도로변을 벗어나 인근의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필사적으로 이동했다. 강민혁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하여 그를 지탱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닌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전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숲속 깊은 곳에 버려진 작은 산장 하나를 발견한 한재인은 강민혁을 그곳으로 데려가 눕혔고 낡은 담요를 찾아 덮어주며 그의 천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했다. 그녀는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으로 빗물을 받아 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었고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웅걸거리는 그의 입술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꿈속에서도 불길과 싸우고 있는지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중얼거렸는데 그 말은 15년 전 부모님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그녀를 혼자 남겨두었던 미안함에 대한 고백이었다. 한재인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오열하며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당신을 죽이려 했던 죄인이라고 속삭였다. 밤이 깊어가고 산장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한재인은 잠들지 않고 강민혁의 곁을 지키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보았지만 침수로 인해 고장이 나 있었고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기에 이제 그들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제야말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고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복수의 대상은 이제 강민혁이 아닌 강도진과 그 일당들로 정확하게 재조준되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깨어나면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가 진짜 악마들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새벽녘이 되어 비가 그치고 숲속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릴 무렵 강민혁이 천천히 눈을 떴고 흐릿한 시선으로 한재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한재인이 무사히 곁에 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한재인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고 15년 전 날 구해준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고백했다. 강민혁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몰랐으면 했는데 결국 알아버렸군 하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억울함은 전혀 없었고 오직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과 연민만이 담겨 있어 한재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강민혁은 몸을 일으키려다 신음하며 다시 주저앉았지만 한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강도진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이 사고를 조작했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우리가 살아 돌아가는 순간 그들은 더욱 교묘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인은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라고 당신이 내게 준 생명을
이제 당신을 위해 쓰겠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산장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동맹을 맺었고, 그것은 단순한 부부의 연을 넘어선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로서의 결이었다. 아침 햇살이 숲 사이로 스며들자 한재인과 강민혁은 서로를 부축하며 산장을 나섰고, 그들의 뒷모습은 지난밤에 처참했던 사고 생존자라기보다는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난 전사들처럼 비장해 보였다. 강민혁은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한재인 역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유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숲을 빠져나가며 승훈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독사들을 잡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고 사냥감이 사냥꾼으로 변하는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장에서의 밤이 지나고 숲속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자 강민혁은 한재인의 부축을 받으며 산길을 내려왔고, 두 사람은 마치 지옥불에서 살아 돌아온 유령처럼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맺어진 단단한 신뢰와 공통된 적을 향한 서늘한 사리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민혁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복인 김 실장에게 비밀리에 구조 요청을 보냈고, 그들은 강도진의 감시망을 피해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안가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다. 강민혁은 핸들을 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한재인에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적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강도진이 그들의 죽음을 확신하고 방심하는 틈을 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자 방역의 첫 단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숲 입구에 소리 없이 도착했고, 차에서 내린 김 실장은 피투성이가 된 주군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훈련된 프로답게 감정을 절제하며 신속하게 그들을 차 안으로 모셨다. 차 안에는 미리 준비된 응급 처치 도구와 깨끗한 옷가지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강민혁은 차에 오르자마자 김 실장에게 현재 그룹의 동향과 언론 보도 상황을 보고받으며 전장의 지휘관처럼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언론은 승훈그룹 회장 부부의 차량 전복 사고와 실종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었고, 강도진 부회장은 비통한 표정으로 사고 수습 대책 본부를 꾸리며 차기 회장직을 노리는 야욕을 은밀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한재인은 뉴스를 통해 강도진의 가식적인 연기를 지켜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었고,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차분하게 기다리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강민혁 소유의 비밀 별장이었는데, 높은 담벼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요새와도 같았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두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강민혁은 마취 없이 찢어진 피부를 봉합하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오직 한재인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의 안위만을 걱정했다. 한재인은 자신의 팔에 붕대를 감으면서 강민혁의 등에 남은 오래된 화상 흉터와 이번 사고로 생긴 새로운 상처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 상처들은 그가 15년간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독과 고통의 무게를 대변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라도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겠다고 다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치료를 마치고 단둘이 남게 되자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풀리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고, 강민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15년 전 화재 현장에서 한재인을 구한 뒤 그녀가 누구인지 줄곧 알고 있었으며, 그녀가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을 때조차 모른 척 받아들였다고 털어놓았다.
강도진이 화재 사건의 진범이라는 심증은 있었으나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기에 그는 힘을 키우기 위해 때를 기다려왔고 한재인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녀를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과 희생은 한재인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한재인은 강민혁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당신이 살인자라고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흐느꼈고 강민혁은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며 당신 덕분에 나도 지옥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비로소 부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교감을 나누었고 그 순간 그들을 묶고 있던 것은 복수의 사슬이 아니라 운명적인 사랑의 끊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기에 한재인은 눈물을 닦고 강도진이 자신에게 주었던 위조된 서류 파일을 꺼내 강민혁에게 보여주며 방역의 실마리를 찾자고 제안했다. 강민혁은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을 띠며 이 서류야말로 강도진이 파놓은 함정이자 동시에 그를 잡을 수 있는 덫이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진이 조작한 서류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강민혁만이 알 수 있는 미세한 오류들이 숨겨져 있었고 이는 강도진이 급하게 문서를 위조하느라 남긴 치명적인 실수였다. 특히 문서에 찍힌 강민혁의 인감은 15년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서체였으며 결정적으로 날짜가 기록된 방식이 당시 회사의 공식 표기법과 달랐다는 점이 증거였다. 두 사람은 이 위조 문서를 역이용하여 강도진이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게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한재인이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로 위장하여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강민혁은 처음에는 그녀를 혼자 사지로 내몰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한재인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강도진의 시선을 끄는 동안 강민혁이 뒤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그를 설득했다.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강민혁은 한재인의 계획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구체적인 작전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한편의 완벽한 연극과도 같았다. 한재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일부 잃은 척 연기하며 강도진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 그를 방심하게 만든 뒤 그의 금괴 숨겨진 15년 전의 진짜 원본 서류와 비자금 장부를 빼낼 예정이었다. 강민혁은 그 사이 김 실장과 함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이사회를 포섭하고 강도진의 불법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릴 준비를 하기로 했다.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판돈을 걸었다. 거사가 시작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별장의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나누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즐겼고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춥거나 두렵지 않았다. 강민혁은 한재인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한재인은 미소로 답하며 그때는 복수가 아닌 사랑을 맹세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나누며 깊은 잠에 들었고 꿈속에서조차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는데 이는 내일 닥쳐올 시련을 견뎌낼 힘을 비축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심장 소리는 하나의 리듬처럼 공명하며 다가올 승리를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재인은 찢어진 옷을 입고 얼굴에 상처 분장을 더하여 사고 직후 구조된 피해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했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암사자처럼 매서웠다. 강민혁은 떠나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하며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었고 반드시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무언의 약속을 눈빛으로 교환했다. 김 실장이 운전하는 차가 별장을 빠져나가고 강민혁의 모습이 100m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재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약해질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녀는 강재인이나 강민혁의 아내가 아니라 복수의 화신이자 진실의 심판자로서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다. 한재인이 인근 경찰서에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가자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고 곧이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병원 응급실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혼절하는 연기를 하며 실려 들어갔고 이 소식을 들은 강도진은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연기하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내심 강민혁이 죽고 한재인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며 그녀가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자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착각했다. 병실에 누운 한재인은 강도진이 쥐어주는 손을 잡고 무서웠다고 울먹이며 그를 철석같이 믿는 척 연기했지만 이불 아래 감춰진 다른 손은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있었다. 강도진은 한재인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 보호하겠다는 명목에 감금하려 했고 언론에는 그녀의 심신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한재인은 순순히 그의 뜻에 따르며 저택에 입성했고 그곳은 화려함 뒤에 추악한 욕망이 꿈틀거리는 악의 소굴이었다. 그녀는 밤이 되면 몰래 방을 빠져나와 저택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고 도청 장치를 설치하며 강민혁에게 정보를 전달할 통로를 개척했다. 강도진은 한재인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확신하고 그녀 앞에서 공공연하게 비자금 관련 통화를 하거나 측근들과 작당 모의를 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오만하고 방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편 죽은 것으로 위장한 강민혁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강도진의 목을 조일 올가미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고 있었고 과거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원로 이사들을 비밀리에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다. 그는 자신의 생존 사실을 극비에 붙이면서도 15년 전 화재 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와 강도진의 횡령 증거들을 제시하여 이사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원로들은 강도진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대안이 없어 침묵하고 있었으나 강민혁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의 치밀한 계획을 듣고 나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강민혁은 그림자 속에서 승훈그룹을 정화할 준비를 마쳤고 이제 남은 것은 강도진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며칠 후 강도진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민혁의 사망을 공식화하고 자신이 회장직에 취임하려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것이 바로 강민혁과 한재인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한재인은 강도진에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숙부님을 지지하겠다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고 강도진은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허락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한재인은 검은 상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미망인이 아니라 죄인을 단죄하러 가는 재판관처럼 엄숙하고 위엄이 넘쳤다. 그녀는 가슴속에 숨겨둔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확인하며 심호흡을 했고 이제 곧 펼쳐질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기 위해 방문을 열고 나섰다. 강민혁은 이사회장 근처의 비밀 장소에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 회의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경찰청 특수 수사대 팀장과 검찰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 등장한 한재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고 그녀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화면 속 강도진은 의기양양하게 의장석에 앉아 개회를 선언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가 곧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물은 서서히 조여들기 시작했으며 그 끝에는 통쾌한 정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승훈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 유리를 세차게 때리고 있어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듯
듯한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테이블 상석에는 강도진 부회장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승리감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강민혁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고사와 실종 소식에 대한 불안감과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야 한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뒤섞여 회의장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있었다. 강도진은 시계를 힐끗거리며 아직 도착하지 않은 한재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와서 자신의 회장 취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순간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이미 주요 이사들을 매수해 놓았고 반대 세력은 사고사를 빙자해 제거하거나 협박으로 입을 막아 놓았기에 오늘 이 자리는 그가 왕좌에 오르는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잠시 후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은 상복 차림의 한재인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는데 그녀의 등장은 장내를 일순간 술렁이게 만들었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도진이 마련해둔 자리에 앉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슬픔에 잠겨있는 듯한 연기를 펼쳤지만 쥐고 있는 손수건 아래로는 하얗게 질린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강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손길은 거칠고 위압적이었으며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에게 대본대로만 하면 앞으로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지만 허튼 수작을 부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리겠다고 경고했고 한재인은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바닥을 향해 있었기에 그 속에 타오르고 있는 서늘한 복수의 불꽃을 강도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도진은 단상에 올라 비통한 표정으로 강민혁 회장의 비보를 전하며 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식의 뻔뻔한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혁이 생전에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며 고인을 모독했고 자신의 리더십만이 승훈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강도진의 회장 추대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는 쐐기를 받기 위해 한재인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강도진은 미망인인 한재인이 남편의 유언을 받들어 자신을 지지하기로 했다며 그녀를 단상 앞으로 불러냈고 한재인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다.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으며 강도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한재인은 고개를 들어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까지의 나약했던 모습과는 달리 차갑고 단호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강도진이 기대했던 지지 선언이 아니라 충격적인 진실의 폭로였다. 그녀는 제 남편 강민혁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 위협을 당했으며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강도진 부회장이 있다고 또렷하게 말했고 그 발언은 회의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강도진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며 소리쳤고 보안 요원들에게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한재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외쳤고 미리 포섭해둔 기술팀 직원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대형 스크린에는 강도진이 며칠 전 저택 서재에서 측근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는데 그 속에서 그는 강민혁의 차량 사고를 조작한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5년 전 공장 화재 사건 역시 자신이 사주한 일이며 당시 어린 강민혁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까지
스스로 실토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의장은 경악과 충격으로 휩싸였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웅성거렸으며 강도진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것은 조작된 영상이라며 악을 썼지만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제되어 있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재인은 마이크를 잡고 강도진을 향해 당신은 살인자이자 기업을 좀먹는 기생충이라고 일갈하며 15년을 기다려온 심판의 칼날을 꽂았다. 궁지에 몰린 강도진은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올라 한재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주변에 있던 이사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 한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지만 내심 그가 흉기를 꺼낼까봐 긴장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정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강민혁이 수십 명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은 마치 죽음에서 돌아온 심판자처럼 압도적이었고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으며 사람들은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민혁은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지옥불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은 뚜벅뚜벅 단상으로 걸어와 굳어버린 강도진을 거칠게 밀쳐내고 한재인의 앞을 막아섰는데 그 넓은 등은 15년 전 불길 속에서 그녀를 지켜주었던 그때처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며 그동안 승훈그룹을 병들게 했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기 위해 잠시 죽음을 가장했노라고 선언했다. 강도진은 바닥에 넘어진 채 강민혁을 올려다보며 내 놈이 어떻게 살아있냐고 비명을 질렀지만 강민혁은 그를 벌레 보듯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강민혁은 품에서 15년 전 화재 사건의 진짜 원본 서류와 강도진의 비자금 장부를 꺼내 던지며 이제 연극은 끝났으니 죗값을 치를 시간이라고 싸늘하게 통보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강도진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강도진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강민혁과 한재인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내가 무너지면 승훈그룹도 끝장이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회의장에 있던 강도진의 추종자들과 부패한 이사들 역시 줄줄이 연행되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주들과 직원들은 비로소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민혁은 소란이 진정되자 다시 마이크 앞에 서서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고 앞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회의가 종료되자 강민혁은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한재인을 돌아보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벅찬 감정을 나누었다. 한재인은 그동안 참고 있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고 강민혁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생했다는 말 대신 깊은 눈빛으로 마음을 전했다. 그들은 수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로비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단둘이 있는 공간이 되자 강민혁은 한재인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그가 겪은 고통의 흔적이자 그녀를 지키기 위해 감내한 사랑의 증거였기에 한재인은 그 냄새마저도 향기롭게 느꼈다. 그녀는 그의 등에 손을 얹고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냐고 물었고 강민혁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이제 시작이라고 대답했다. 로비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강민혁은 한재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은 채 당당하게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젖은 아스팔트 위로 반사되는 빛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반짝였다. 강민혁은 기자들 앞에서 한재인을 자신의 아내이자 생명의 은인이라고 소개하며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재인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의 곁을 지켰고 세상 사람들은 복수극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결혼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음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날의 뉴스는 승훈그룹의 비리 척결과 함께 영화 같은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로 도배되었고 세상은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텅 빈 거실에 마주 앉아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이 집은 적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안식처가 되었고 서로를 향한 의심과 증오는 신뢰와 애정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강민혁은 와인 2잔을 가져와 한재인에게 건네며 건배를 제의했고 한재인은 잔을 부딪히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고 속삭였다. 강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입을 맞추며 그동안 당신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고 한재인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고 그 과정에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엇갈렸던 인연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강민혁은 한재인에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물었고 한재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화재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고 강민혁 역시 그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사제를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한재인이 이사장직을 맡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단순히 속죄의 의미를 넘어 그녀의 꿈을 응원하는 남편으로서의 진심이었다. 한재인은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꿈에 부풀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악몽을 꾸지 않았고 한재인 역시 복수의 칼날을 가는 대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았음을 의미했다. 침대맡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하지만 연출된 것이 아닌 진짜 행복이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고 달빛이 그 사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핀 꽃은 더욱 아름답고 단단하듯이 시련을 겪어낸 그들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견고해져 있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서 그 빛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계절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인 듯 차갑고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그 끝자락에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승군그룹의 본사 풍경 또한 완연히 달라져 있었다. 강도진 부회장의 구속과 부패 세력의 축출 이후 강민혁 회장은 뼈를 깎는 혁신을 단행하여 그룹 전체의 체질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는데 이는 단순히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였다. 한때 공포와 복종만이 지배하던 회색빛 사무실에는 활기와 소통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더 이상 상부의 불합리한 지시에 침묵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집무실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과거의 권위적인 총수 이미지를 벗어던졌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한재인이 든든한 조언자이자 파트너로서 함께하며 그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강도진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살인교사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한재인은 강민혁의 손을 잡고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강도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며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을 휘둘렀던 남자의 말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지만 한재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한 연민과 함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후련함이 교차했다. 그녀는 그 순간 비로소 15년 동안 자신을 옥죄고 있던 증오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느꼈고 옆에 앉은 강민혁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두 사람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고 그들은 곧바로 승군그룹 본사 대강당으로 이동하여 한재인의 부모님 이름을 딴 재단법인 희망의 숲 설립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 재단은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소방관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화상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강민혁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것이었다. 단상에 오른 한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념사를 낭독하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이 재단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강민혁은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박수를 보내며 그녀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특히 강민혁은 이날 행사에서 평소 철저하게 감추어왔던 자신의 화상 흉터를 대중 앞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겪었던 화상 치료의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환자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자신의 흉터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낸 훈장임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며 화상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강민혁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는 처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한재인은 그런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고 그가 자신의 흉터를 극복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우고 15년 전 비극적인 화재가 발생했던 옛 공장 부지를 찾았는데 그곳은 이제 재단의 후원으로 조성된 추모공원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검게 그을린 폐허와 잿더미가 가득했던 자리에는 푸른 잔디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한재인은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진 추모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만 그 눈물은 원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부모님께 이제 편히 쉬시라고 당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살겠다고 약속했고 강민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묵념으로 장인 장모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다. 강민혁은 추모비 앞에서 한재인의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맹세했는데 그것은 평생 한재인을 지키고 사랑하며 그녀의 눈에서 다시는 슬픈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는 15년 전 어린 소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던 비극을 성인이 된 지금의 힘으로 바로잡고 그 결과로 맺어진 이 소중한 인연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다고 고백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부모님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한재인은 강민혁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곳은 더 이상 죽음과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시작되는 약속의 땅으로 변해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공원을 산책하며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는데 강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한재인에게 건넸다. 그것은 결혼식 날 끼워주었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이니셜이 소박하게 새겨진 백금 반지였는데 그는 이것이 계약이나 복수를 위한 가짜 결혼이 아닌
진짜 사랑의 서약을 담은 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15년 전 불길 속에서 당신을 안았을 때 이미 내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아끼며 살아왔던 무뚝뚝한 남자의 서툰 고백에 한재인은 울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찾으며 깊고 진한 키스를 나누었고 노을빛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붉게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 키스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오해와 상처를 씻어내고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치유의 의식과도 같았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었다. 한재인은 강민혁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자의 심장 속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악마와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가 잡은 손은 자신을 위해 기꺼이 불지옥으로 뛰어들었던 수호천사의 손이었던 것이다. 날이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는데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서로의 곁에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민혁은 한재인의 손을 잡고 일어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고 한재인은 그 평범하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며 환하게 웃었다.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락함과 돌아갈 곳이 있다는 행복감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기에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들은 손을 잡고 공원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이어졌다. 일상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생활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 안에는 소소한 행복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아침마다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는 마주 앉아 식사하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강민혁은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한재인이 곁에서 그를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고 한재인이 힘들어할 때면 강민혁이 그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부부로 성장해 나갔다. 주말이면 재단 봉사 활동을 함께 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승훈그룹의 이미지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 어느 한가로운 휴일 오후 강민혁과 한재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넘겨보며 15년 전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강민혁이 사고 직전 아버지와 함께 공장을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린 강민혁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 배경 어딘가에 작게 찍힌 어린 한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고 두 사람은 그 우연 같은 필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쩌면 그들의 인연은 화재 사건 이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는 때로는 잔혹하게 그들을 깔고 지나갔지만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종착지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것이다. 한재인은 창가로 다가가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배를 쓰다듬었는데 그녀의 뱃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아직 강민혁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지만 오늘 밤 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올랐다. 이 아이는 두 사람의 아픈 과거를 뛰어넘어 희망찬 미래를 이어줄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사랑과 축복 속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강민혁이 다가와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느냐고 물었고 한재인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떨까 생각 중이었다고 넌지시 힌트를 주었다. 강민혁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돌렸으며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한재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호하며 그녀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고 한재인 역시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 찬란한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그들을 축복하듯 쏟아져 내렸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복수도 증오도 아닌 오직 사랑과 헌신뿐이었고 그들은 서로의 구원자이자 영원한 동반자로서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과거의 불길은 그들의 몸에 흉터를 남겼지만 그 흉터마저도 사랑의 무늬로 승화시킨 두 사람의 앞날에는 오직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강민혁과 한재인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